네, 오늘은 인지주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기 출제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형태로 쭉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특징 이런 거, 인지적 오류, 전부 다 인지적 오류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문답법, 어, 인지적 왜곡이나 인지적 오류는 같은 뜻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 그다음에 사고 기록지, 생각 기록지에 대한 내용 나오고, 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나오고, 인지적 오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런 거예요. 실기에는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지주의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리가 뭐 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 같으면 아론백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롱아롱 거려서 전진을 못하고 빠꾸한다. 이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아론백은 뭐 인지주의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아론백은 많이 나오죠. 특히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적으로 많이 접근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의 우울 이론 중 부정적 사고의 세 가지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백의 인지삼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백의 그 인지주의 이론에서 또는 인지 치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지삼재. 부정적 사고의 세 가지. 우리가 행동주의는 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인지주의는 뭘 통해서 바꾸느냐 하면은 사고를 통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행동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행동주의는 학습을 제대로 안 해서 행동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죠. 물론 행동주의의 학습은 대표적인 건 앞에 했던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한 학습이 주가 되겠죠. 물론 고전적 그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잠재 학습이라든가 통찰 학습이라든가 모방 학습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백은 뭐냐면 사고가 잘못돼도 왜 그러냐?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뭐냐면 이게 백의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삼재가 들었느니 뭐 이런 말 그 삼재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 미래,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됩니다. 환경은 또 세상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미세가 되겠죠. 자미세.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있고 세계, 즉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사고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이것을 바로 경험에 대한 부정적 사고라고도 이렇게 하죠. 뭐 인지주의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저도 다 모릅니다. 워낙 이게 저도 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필요한 만큼만 시험에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백의 인지삼재. 그러면은 여기서 과거는 나오지 않겠죠? 과거에 대한 부정적 사고 이거는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사고, 이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도 되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익히면은 요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아론백을 알면은 일단은 부정적 사고의 삼재, 인지 삼재는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백의 우울적 인지 행동 치료에서 인지적 삼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역시 이것은 과거가 되겠죠. 세계, 자신, 미래, 자미세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백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찰을 기반하여 사용한 용어로 자신을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가 가혹하고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각하며 자신의 미래는 암담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답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정적 사고 이렇게 해도 이게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뭐가 됩니까? 인지적 삼재가 됩니다. 이게 왜 인지적 삼재가 되느냐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간주하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가 가혹하고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각하며 어때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는 암담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 그러니까 자미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지적 삼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무엇이고 그다음 세상에 대한 그 부정적 사고는 무엇이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뭔가 이 박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론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만 알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 학습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캐스팅그와 칼 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적은 돈 혹은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 후에 그 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죠. 이 문항을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건지 감이 안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인지 부조와 이론을 먼저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인지 부조와 이론은 이 개념이 뭐냐면 말이죠. 인지 부조화가 이렇게 스키마가 도식 이렇게 따지는 거는 태도와 관련된 고전적 연구 주제 중에 하나로서 둘 이상의 태도 사이 또는 자신의 행위와 태도 사이의 비일관성,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냐면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를 우리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해서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그 이론입니다.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페스팅거하고 칼 스미스 같으면 인지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부조화 반대로 이렇게 한다. 뭐 꼭 반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돈 혹은 많은 돈을 받고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이 예에 맞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에.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봅시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상하죠. 그죠?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아니겠죠. 적은 돈을 받았는데 그러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그건 재미있겠죠. 아무리 지루해도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보상이 되니까.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 모두 실제로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거는 100% 맞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 모두 그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반은 맞겠지만 다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일관되지 않는 게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이론을 보면은 현상의 실체에 대한 지각, 판단, 사고 등의 지식이 결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들과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적은 돈을 받았는데 재밌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요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묻는 질문이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2번 나왔네요. 2번 나왔는데 백의 인지 치료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제가 바꿔야 됩니다. 옳은 것은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인지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된다. 봅시다. 어, 옳은 요거는 옳지 않은 건 맞네. 옳지 않은 거. 밑에 게. 네, 그렇네요. 자, 봅시다. 내담자의 기분과 행동은 생각이나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은 바로 이 생각에 의해서 받는 게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이고, 내담자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타자.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쉽게 말하면 바로 앞에 말한 인지부조화 도식이에요. 인지부조화. 내담자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찾아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그 다음에 내담자 치료를 위해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기법을 사용한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인지치료는 인지만 하는 거 아니고 언어적과 인지적과 행동적 기법,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 3요소가. 그래서 여기 행동적 기법들 왜 인지치료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치료에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목적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 적극적인 논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그 첫날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제 했죠. 이럴 때 결정론이 나온다든가, 우리 응용 문제 했죠. 무의식을 뭐 이렇게 강조한다든가, 전이, 역전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때요? 다른 문제에서 뭐가 됩니까? 이게 틀린 답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이론에서는. 바로 여기에서도 바로 그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 즉 바꿔 말하면 REBT라고 하는데, REBT 인지정서 행동치료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는 인지주의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차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용어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지치료는 뭐냐면 사고, 생각이에요. 왜곡된 사고, 부정적인 사고 이렇게 되는데 앨리스는 반드시 뭐냐면 비합리적인 생각, 비합리적인 나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도 하거든요.
비합리적 신념 생각이 나오면 이것은 누구의 개념이냐 하면은 이것은 앨리스의 개념입니다. 인지정서행동 치료에. 그래서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논박을 사용한다 하는 게, 이런 적극적인 논박도 역시 앨리스예요. 왜냐하면은 앨리스는 A, B, C, D, E 모형이 있어요. 상담 모형이 있습니다. A가 선행 사건이고, B가 비합리적 신념이고, C가 결과고, D가 뭐냐면은 디스퓨트 해가지고 논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박이 아주 참 적극적이에요. 그 앨리스의 이론에 따라서 네 번째 과정에서는. 그래서 E는 이펙트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앨리스의 A, B, C, D, E 그 상담 모형이라고도 하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것은 뭐냐면 앨리스의 어떤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거는 뇌의 인지치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4번이 틀렸고, 요거는 옳지 않은 거 찾는 게 맞아요. 제가 그 다음 문제로 착각을 했네요. 저도 해보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나니까 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바로 이 문제군요. 답이 안 나와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요거에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고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요거 제가 다시 고쳐서 정정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옳은 것은입니다. 인지 부조화니까 지루한 일을 하고 1,000원 받은 사람이, 지루한 아주 재미없는 일이 힘들고 1,000원 받은 사람이 2만 원 받은 사람이 똑같이 20배나 더 받고 있죠. 비에 그 일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비정상이죠. 아까 말한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인지 부조화 도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 인지가 정상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게 답이 이게 안 나오는 게 옳지 않은 것은 하니까 옳지 않은 거 하면 답이 2, 3, 4가 되고요. 3개가 되고요. 자, 열렬히 사랑했으나 애인과 헤어진 남자가 떠나간 애인이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예문을 읽는데 왜 웃음이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프로이드의 뭐 방어 기제 중에 뭡니까? 합리화에 해당이 되겠죠. 합리화. 변명을 하는 거죠. 마치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심포도예요. 그런 것이죠. 빵을 10개나 먹은 사람이 빵을 다 먹고 난 후 자신이 배가 고팠음을 인식하는 거 정상이겠죠. 반미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친미적인 발언을 한 후에 친미적 태도로 돌변하는 거, 이것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 부조화 이로 나오면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시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답이 3번 이해가 아닌 거, 3번이 정서예요. 아니요, 요거 요 문제에 대한 것 같으면은 여기 옳은 것은 하면은 부조화 뭔가 거꾸로 도식이 된 걸로 옳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팅창을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설명이 부족하면 단톡에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기법은 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퉈 헤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게, 자, 우리가 요것이 뭐냐면 요거는 아주 정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인지 부조화가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인지를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재구성을 한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래 스키마 인지 도식은 어떤 상황에서 뭐냐면은 조절을 하고 동화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인지 잠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동화를 하기로 해서 사람의 그 인지는 이렇게 자꾸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제 인지주의의 스키마 인지 도식이라고 하죠. 물론 이 인지 도식은 누가 많이 있었습니까마는 바로 피아제가 이걸 많이 씁니다. 만약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화라든가 이거는 그거예요. 개인화 의미 축소 요런 것은 요것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뒤에 나오는 인지적 그 오류의 유형이 됩니다. 유형이 되고 요거는 재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답은 아닙니다만은 사고 중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주의에서 사고 중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생각을 그만하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알 겁니다.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으로 흘러가는 사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중지 혹은 그만이라고 큰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기법이다. 뭐 이 밑에는 뭐 그 참고로 보시면 이런 것을 우리가 사고 중지 기법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도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인지도식이란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도식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동화가 되기도 하고 맞는 거는 동화를 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조절을 합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앞 문제에 봤다시피 이게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것이겠죠. 사람마다 인지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한다. 당근이겠죠. 역기능적 인지 도식은 어, 추, 역기능적 도식이 이제 부정적 인지 도식이겠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부터 형성된다는데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놨죠.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원래 이 내용들이 사실들을 보면은 방대해요. 그 내용을 제가 불필요한 걸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처럼 어린 시절에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 경험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역기능적 사고는.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 에서부터 이렇게 된다. 또한 발달 과정에서도 물론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시절 이후부터 되니까 청소년기는 아니다.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기능적 신념이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여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는 걸 막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소년기가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가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들이다. 이건 뭐 보너스 같네, 그죠?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비합리적 사고겠죠. 이건 뭐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개인이 지닌 왜곡된 인지는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둔다. 개인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나 가정의 바탕을 둔 현실 왜곡에서 비롯된다. 치료자는 왜곡된 사고를 풀어주고 보다 현실적인 방식들을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뭐 요거는 맞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과정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네요. 내담자의 왜곡되고 경직된 생각을 찾아내어 이를 현실적으로 타당한 생각으로 바꿔준다. 맞겠죠? 인지 매개 가설을 전제로 한다.
인지치료니까 인지가 이게 매개가 되는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 상담을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은 1년, 2년도 걸리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단기간에 상담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인지를 대상으로만 치료를 시행한다. 지금 여기 만 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봤죠.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세 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필기시험 볼 때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요. 뭐뭐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요거는 틀릴 확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 하는 거요. 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과정은 감정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인지를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여기지만은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의 자료를 시행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지를 대상, 인지치료라고 해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두 번 나왔네요. 이상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우리가 뭐 정신분석에서는 뭡니까? 무의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상행동을 한다 하지만은 아론백 같은 경우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리적 현실보다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및 결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지적 이론이 되겠죠. 이것이 인지적 이론. 요거는 그렇게 뭐 난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우울증에 관한,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벽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벽의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네요. 내담자의 비활동성과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막기 위해 활동 계획표를 만든다. 뭐 처음 보더라도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론을 또 내공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에 대한 비난을 자신이 아닌 적절한 다른 곳으로 돌리게 이래 가르친다도 이게 맞습니다. 급한 뭐 소낙비는 피해가라 이런 식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인지치료법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미해결되고 억압된 기억을 자각하고 의식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도록 조력한다. 우리는 아까 문제에서 비합리적 사고 이렇게 나왔죠. 이럴 때는 이게 누구의 개념입니까? 앨리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미해결된 과제 여기서 나와요. 자, 기억을 자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요렇게 세 개가 나오면은 이거는 게스탈트, 펄스의 게스탈트 치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미해결 과제가 정경과 배경, 미해결 과제는 정경으로 나타나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다시 그게 배경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그 배경이 정경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이 미해결 과제가 되고 히어앤나우를 아주 강조하죠. 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걸로 가지고 게스탈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나 현상주의에서는 다 히어앤나우를 다 해요. 이것만 가지고 단세가 안 되는데 비해결된 과제, 기억 자각을 한다. 요 세 가지는 연결이 되면 이건 누구의 그 이론이냐? 이건 형태주의, 즉 게스탈트의 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이론을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담자가 해결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찾도록 돕는다. 뭐 이거는 뭐 어느 상담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 있죠. 게스탈트 상담의 특징을 체크하면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더 많이 나오는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 나옵니다. 인지적 오류의 유형인데요. 요거는 제가 예까지 다 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예를 봐야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인지적 오류이 한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딱 뭐냐면 이분법 대사고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4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가까운 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꼭 한 가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부 다 익히시면 더 좋겠지만은 역시 한번 보시고 뭘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 나와 있는 걸 익히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지금 이게 필기시험 문제가 실기는 2016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실기는 문제를 그렇게 뽑았고 필기는 말이죠. 2019년도부터 23년간까지 5년간 거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19, 20, 23 하면은 이렇게 5년간 거를 뽑았는데 각각 2라고 하면 약 1000문제 정도가 돼. 1000문제. 정확히 하면 1100문제가 됩니다. 한 번은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23년도는 3회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말이죠. 2009년 문제부터 전부 다 제가 다 뭐냐면 다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꼭 2009년까지 방대한 양을 다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90점 이상 뭐 이렇게 득점하려면 그거 하면 어,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기 시험을 말이죠. 65점 목표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5년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뭡니까? 100점은 못 맞아도 65점 이상은 넉넉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마다 뭔가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는 그거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그거는 이거 나오면 내가 틀린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몇 개 틀린다라고 해서 65점 이상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단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합격하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쉬운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 유형이 지금 밑에 쭉 있습니다만은 시간 날 때 보시면서 출제되어 있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걸 익히시면 돼요. 왜? 알다시피 이것까지 보면 문제 은행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서 뽑아서 내거든요. 1급은 또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같은 문제 은행식이라도 1급은 중복 나오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근데 2급은 만약에 2009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2급은 나왔던 데서 약 80% 내지 90%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2009년도 문제부터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분법적 사고 예를 이렇게 돼 있고 과잉 일반화 뭐 이거 지금 이걸 다 하는 거는 시간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고 예까지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용이 쭉 많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5개는 내가 자신 있다는 거를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봤죠. 어,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 5가지 써라. 실기에 최고 많은 게 5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기 때 좀 재밌게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또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아요. 지금 11개나 있어요. 11개도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뭐 하려고 뭐 다 익힐 겁니까? 이런 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학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자격증 따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의 위험과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개인화가 있죠. 개인화는 위에도 있지만 뭔가 자기 탓으로 돌리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잘못을 돌리는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봅시다. 내담자가 두 번째 회기에 오지 않을 경우 내담자가 두 번째 하나 상담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심리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한 번은 왔는데 두 번째 안 왔다.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만 어떻게 되면 인지적 오류가 된 사람 실질적으로 인지가 오류 같으면 이게 말로 점잖게 오류라고 했지만은 조금 직면적인 표현을 하면 뭐가 됩니까? 머리가 비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비정상 아닙니까? 자동차 고장 나도 오류. 이거 보면 사실상 이 위에 있는 11가지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상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다 이 오류는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의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지금 여기 이해를 하죠. 내담자가 두 번째 회개에 오지 않을 경우 첫 회개에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어요. 그만 자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신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개인화가 되는 게 맞고요. 임의적 추론은 뭐냐면 마음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여기에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증빙이 안 되는 거.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했어요. 못하면은 이거 나를 멀리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멀리한다는 이 증거가 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이걸로 가지고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는 추론을 해버리는 것. 요것이 이제 여기는 증빙이 되지 않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과잉 일반화는 너무 과하게 뭐냐면은 일반화시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한두 번에 실련당한 경험으로 누구로부터도 항상 실련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너무 과잉으로 했어요. 과잉 일반화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 뜻은 다 맞는 그 예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익히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지적 왜곡은 오류나 왜곡이나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은 자신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면서 비웃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자신을 비웃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개인화가 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나에게 있다든가 어떤 그 결과를 나한테로 돌리는 거 이런 것이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자주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개인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익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무관한 사건 잘못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 여기 하나 예를 볼까? 위에 예와 다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사물실이 아니고 사무실이네요.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홍정님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오류를 잡아주셔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딴 모든 분들이 옳은 문제를 보니까 나중에 홍정님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를 저 대신 저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개인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뭐 이렇게 이론서를 보게 되면은 인지주의 이론서 보면 개인화에 대한 예도 하지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쓰면은 페이지만 많아지니까요. 자, 이번에 백의 인지적 왜곡 중 개인화에 대한 예를 적절한 것은 하여튼 개인화가 제일 많이 이렇게 출제되죠. 예.
자 봅시다. 관계가 끝나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야. 어떻습니까? 내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죠. 요게 개인화. 자 이렇게 딱딱 이제 몇 번 풀면은 이게 이제 감이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이론적으로 여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예. 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다시는 일하지 이거는 인제 위에 나오죠. 이게 파국화라고 합니다. 다시는 일하지 못한다. 네 파국화 같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정말 멍청해. 너무 불안하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할 거야. 뭐 이런 거는 여기에 개인화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예. 또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자동적 자기 파괴 인지 중 파국화에 파국화입니다. 아 파국화에 이걸 파국화를 다른 말로 지향화라고도 하거든요. 지향화. 이런 걸 파국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했다. 폭삭 망한다. 이런 것이죠. 지향이죠. 예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다. 요건 개인화 나 때문에 개인화가 돼요. 나는 완벽해져야 하고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당위적 사고 또는 절대적 사고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이분법적 사고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이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인제 다시는 일을 안 한다는 인제 이게 파국화, 지향화라고 하는 요런 겁니다. 지향화는 이런 거구나. 문제를 풀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한 사람들이 보는 체계적인 사고의 오류. 자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좀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정 자 지지하는 증거가 없다 하면 벌써 뭐가 나오죠. 증거가 결론과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인지적 오류. 증거가 없다 하는 게 결론을 내는 게 바로 임의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의적 추론이나 개인화라든가 제가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거든요. 임의적 추론은. 뭐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임의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일반화라든가 선택적 추상화 요런 것도 뭐냐면은 어 그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택적 추상화와 임의적 추론은 다릅니다. 선택 추상은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뭐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추론, 필터한다라고 했어요. 걸러내 버리는 것이죠. 꼭 좋지 않는 것만 걸러내는 거 이런 것이 됩니다. 또 봅시다. 자 영이 나오네요. 예. 영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영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전통적인 인지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성적인 성적 문제를 지닌 환자와 내담자를 위한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요게 영에 대한 것이 아까 그 패스팅그와 칼 스미스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인지 도식 이렇게 나왔죠. 부정적 인지 도식. 요거 영은 심리 도식 치료라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영은 심리 도식 치료입니다. 심리 도식 치료. 요거를 좀 요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심리 도식 치료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영이 개발한 통합적인 심리 치료입니다. 특히 성격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성적 문제를 이해하는 개념틀로 18가지 영이 있다. 그래서 영심이라고 해서 영 나오면 심리 도식 치료다. 요렇게 요거는 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오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 같은 건 이게 인제 우리가 인지주의에서 리니안이 맞는 것으로서 요새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최근에 된 걸로. 그 변증법적 행동 치료 안에 마음 챙김에 기초한 인지 치료하는 게 마음 챙김 이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찰 중심 치료 이런 게 인제 들어가 있지만은
요거는 전부 다 변증법 행동치료고 어째 0 하면은 심리 도식 치료가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들이 자기 개념이 왜 우선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에게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는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인지 도식 중에서 이런 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식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성도식 이론이라고 합니다. 젠더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생기면서 발달기에 얻게 됩니까? 그 역할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성도식 이론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3, 100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심리 상담에 관한 그런 거죠. 예. 꼭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 중 마음챙김이 나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챙김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Mindfulness Based on Cognitive Therapy 해가지고 MBCT라고 해서 요새 매우 뜨는 이 기법입니다. 마음챙김은요. 어쩌면은 그 서양의 그 심리학이 뭔가 이제 한국에 와서 동양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게 이 마음챙김에 이 기반한 치료법이에요.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3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새 이게 아주 뜨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치료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중에 어느 걸 알아야 되느냐, 마음챙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 보면 하지만 상당히 그 양이 많지만은 제가 딱 시험에 필요한 그 내용만큼만 여기에 추려놨거든요. 요약을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걸 MBCT라고 합니다. 마음챙김. 요거는 이제 여기 약자죠. Mindfulness B Cognitive Therapy 이렇게 줄여서 MBCT라고 하는데, 원래 인지치료에서 딱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게 인지치료 아닙니까? 인지를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 이게 인지치료입니다. 그런데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에서는 말이죠. 생각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세대가 되겠죠.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그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서는 환자의 부정적인 인지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서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입니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중 하나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수용 전념 치료는 인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 회피에 대응하는 감정 조절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서 이 말을 딴 걸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수용 전념 치료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인지치료는 이걸 어떻게 해요? 사고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챙김은 그거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서 ACT, 그다음에 변정복적 행동치료 DBT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수용 전념 치료가 ACT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을 하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런 생각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수용을 쉽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자꾸 안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관점이 그겁니다. 있는 대로 받아주라. 뭐 조금 사투리 속으로 하면 그냥 쪼대로 그냥 받아주라. 이런 말이죠.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라고
일단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 보면 인지의 기능보다 내용을 중시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내용은 어떻게 뭐라고요? 내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데 이거는 내용을 바꾸는 게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음 챙김 하면은 인지치료에 사고 바꾸는 거 반대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은 요 답이 요게 이제 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 놓으면 말이죠. 마음 챙김 이론을 완전히 마스터를 못한 상태에서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를 여기다 잡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 마지막 문제가 되나 뒤에 또 있나? 뒤에는 그게 있죠 참. 주요 상담 이론과 대표적 학자들이 바르게 딱 지어지지 않는 것 됐습니다. 요거는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 융, 캔버거, 그다음에 인본주의 이론은 로저스, 프랭클, 얄롬, 인본 실존주의 다 들어가고 행동주의 이론은 왓슨, 스키너, 그다음에 울피 이렇게 들어가고 울피 같은 경우는 바로 불안 감소 기법란 그게 나오죠. 체계적 둔감화 울피가 되겠죠. 이거 역시 이 행동주의 이론이 되죠. 불안 감소 기법은 행동주의 이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인지치료 이론입니다. 앨리스 RBT지만 역시 거기 인지 정서행동 들어가니까 맞아요. 머리가 아롱아롱해서 빼간다 인지죠. 펄스는 항상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있죠. 갯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게스탈트는 펄스입니다. 저 형태주의 게스탈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치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 펄스 같은 경우는 정신역동치료에 갖고 그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펄스는 인지치료 이론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년 동안에 나왔던 인지치료 이론 이렇게 보시고 어차피 중점을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지적 오류의 유형입니다. 인지적 오류의 유형은 그게 출처가 많고 불안 감소 기법 오늘도 좀 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로서 일단은 인지치료에 대한